네, 점심 식사 되게 맛있게 드셨는지요?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오후 발표 세션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적 성과보고의 오후 세션은 저희가 식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어서 경제사회연구부 발표에 이어서 도시환경연구부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의 연구 발표가 이루어지고 먼저 첫 번째 발표로 백주현 도시환경연구부장님의 고양시 통행특성 분석 연구의 발표를 가장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연구부 백주현입니다. 고양시 통행특성 분석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그 작년도에 그 기본 과제로 수행이 됐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고양시 민들의 그 통행특성량이 그 동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별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연구의 배경 및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시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GTX라든지 뭐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철도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사업 추진에 따라서 고양 시민들의 통행 특성 또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본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그 국내의 그 교통 사업을 위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그 기본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그 KTDB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를 통해서 고양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그 기본 방향에 대한 그 제언을 드리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분석을 수행한 공간적 범위는 고양시의 39개 행정동 단위로 일단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본 발표 자료에는 이제 그 시간이나 그 내용상의 한계로 인해서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그 추후에 배포가 될 보고서를 이용을 하시면 그 39개 행정동 간의 통행량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존 단위로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시 외부를 총 그 서울시 13개구와 서울 기타, 그다음에 인천, 김포, 파주, 경기 기타 지역 등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였습니다. KTDB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 연도를 일단 2018년도로 하고 있고요. 장래 연도는 2020년부터 45년도까지 제공을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년, 25년, 30년까지의 그 3개 장래 연도를 분석을 했고요. 오늘 발표 자료에는 그 교통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2025년 데이터에 대한 장래년도 그 내용을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으로는 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그 OD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통행량이라든지 통행 분포, 그다음에 수단별 통행량을 비롯한 수단 분담률 등을 분석을 하여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KTDB에서 가장 이제 그 OD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바로 그 사회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인구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KTDB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인구 데이터는 일산 서구를 제외한 덕양구, 동구는 모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인구 역시 그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그 기본적으로 45년까지의 그 증가율은 양의 그 값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2035년까지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고 2035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OD 자료를 그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한 이제 관련 계획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그 관련 계획 부분은 상위 계획 부분하고 교통 계획, 그다음에 도시 계획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OD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 계획 측면에서는 현재 GTX-A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대곡 수사 복선 전차례라든지 일산선 연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전이거나 공사가 실시하고 있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고양시를 기본으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은평구와 서대문, 마포, 용산, 그다음에 종로, 중구, 서초, 강남, 동작, 송파, 그다음에 영등포, 강서, 양천을 그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요. 나머지 지역은 서울 기타 지역으로 묶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포시하고 파주시는 각각 구분을 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인천시는 전체 그 시 단위로 분석을 그룹핑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덕양구부터 기준연도 2018년도의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의 그 주 수단별 통행량을 보시면 일단 그 일일 총 통행량은 약 55만 6천 통행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44%는 덕양구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부 통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그 내부적으로는 그 일산 서구보다는 행정구역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일산 동구하고의 통행이 좀 많고요. 고양시 외부 지역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은평구 방향이 통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전체적으로는 서울의 강남 지역보다는 강북 지역으로 통행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단별 그 수단 분담료를 말씀을 드리면 내부 통행 같은 경우는 그 63%가 승용차를 이용해서 그 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수단의 분담률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외부 통행 같은 경우는 영등포, 강서, 양천과 같은 그 한강 이남 지역에 대한 그 승용차 분담률이 좀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통행 거리가 긴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분담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서초구하고 강남구, 동작구, 송파구를 묶은 지역과 그다음에 종로구, 중구를 합한 이 지하철하고 버스를 이용한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한 그 수단 분담률이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산 동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동구는 기본적으로 내부 통행이 약 33%, 외부 통행이 67%로 나타났습니다.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 못지않게 김포나 파주 방향으로의 그 통행도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특히 그 파주 방향의 통행이 수도권 외부 통행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그 파주로 약 25,500 통행이 하루에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단 분담률을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구하고 강서구, 양천구로 향하는 전체 통행 중에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이 약 78%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양시의 일산 동구 주민들이 이쪽 영등포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100명이 이동을 하면 78명은 승용차로 이동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이용한 수단 분담률이 20%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인천으로 향하는 방향에 대한 통행은 아무래도 그 대중교통 수단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96%가 넘는 통행이 승용차를 이용을 해서 통행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산 서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서구는 행정구역 중에서 이제 서울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덕양구나 일산 동구에 비해서는 서울 방향으로의 승용차 수단 분담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은 특히 이제 대중교통 중에서는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대한 그 정시성이 버스보다는 월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통행 거리가 길수록 버스보다는 지하철의 수단 분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단 분담률을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 노선이 적은 인천이나 김포 방향은 승용차 분담률이 압도적으로 약 87% 정도 됐고요. 파주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산 서구하고 그 경계도 맞대고 있고 그 경의 중앙선이라든지 다양한 버스 노선이 존재하는 것에 기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연도에 그래서 이제 덕양구와 일산 동구 서구를 합한 고양시 전체 외부 통행량을 좀 분석을 해보면 2018년도에 고양시 전체 외부 통행량은 하루에 약 58만 3천 통행 정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주시, 그다음 서대문, 마포, 용산구 순으로 일단 외부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 서대문, 마포, 용산구는 전체적으로 승용차의 분담률이 높긴 하지만 이 대중교통의 수단 분담률을 모두 합치면 승용차 수단 분담률을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뭐 광역버스가 좀 많고 그다음에 지하철 노선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그 외부 통행에 대한 수단 분담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승용차를 이용을 하고 통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이제 대중교통의 수단 분담률이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주차에 대한 좀 부담, 그 다음에 출퇴근 시 혼잡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용차의 그 수단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아직까지 대중교통 노선이라든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게 좀 낮지 않나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준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작년연도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 주수단 통행량은 약 61만 통행 정도, 61만 7천 통행 정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내부 통행은 승용차의 통행량이 약 64%였고요. 기준연도와 마찬가지로 일산 동구하고의 통행이 좀 원활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서울 방향은 강북 방향에 대한 통행이 좀 많고요. 강남, 강서 방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수단 분담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하고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이 강남 방면의 수단 분담률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GTX가 현재 이 OD 데이터상이 2023년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초, 강남, 동작, 송파 같은 경우는 지하철의 분담률이 40%까지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영등포, 강서, 양천 방향 역시 2021년도에 대곡 소사선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단 분담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수단 분담률이 증가한 반면에 이제 증가한 만큼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약 51만 9천 통행이 2025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내부 통행의 경우에는 승용차가 제일 높은 것으로 역시 나타났고요. 덕양구나 일산 서구의 방면으로의 양쪽 일산 동구가 지리적으로 이제 가운데 위치하다 보니까 덕양구, 일산 서구 중에서 이제 일산 서구 같은 생활권인 일산 서구로의 통행이 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외부 통행 같은 경우는 이제 파주 방향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서대문, 마포, 용산 쪽의 순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GTX-A 노선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강남 지역으로의 수단 분담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약 8%가 채 안 됐었는데요. 2025년도에 약 41%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강서, 양천 방면 역시 대곡 수사선을 비롯한 이 철도 사업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하철 수단 분담률이 33%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일산 동구 방향으로의 통행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요. 외부 통행 같은 경우는 파주하고 김포의 통행이 약 6만 통행이 넘는 약 7만 통행 정도가 파주, 김포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산 동구하고 마찬가지로 영등포 방향의 지하철 수단 분담률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GTX 노선의 효과로 이제 강남구 쪽 수단 분담률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주 수단별 외부 통행량을 보시면 2025년도에 총 고양시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통행이 약 64만 7천 통행이 되는데 이 중에 승용차를 이용한 통행이 약 33만 5천 통행이고요. 지하철로는 약 14만 통행 정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서울 방향은 이제 지하철의 수단 분담 통행량이 좀 늘어난 만큼 이제 승용차 통행량이 좀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순서를 보시면 고양시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대부분의 교통량 중에 1순위가 파주시와의 통행이었습니다.
파주시하고 통행이 약 92,389통행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서울의 그 한강 이북 지역인 서대문, 마포, 용산, 종로, 중구 순으로 일단 통행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단 분담률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승용차의 분담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철도의 수단 분담률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곧 그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 그 승용차 분담률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 철도 노선 건설에는 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후위기 시대에 승용차 분담률을 좀 낮추고 이용자들의 통행 시간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노선의 건설이나 확충은 좀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도와 2025년도의 장래년도 분석을 포함을 해서 20년도와 30년까지를 포함한 분석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 2030년까지 고양시의 그 총 수단 통행량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내부 통행하고 외부 통행의 비율도 큰 변화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승용차의 통행량이 2020년 이후에 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통행량은 이제 누차 계속 말씀드린 대로 GTX-A하고 대곡소사선 등이 반영된 여파로 그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지하철 통행량의 증가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승용차 통행량의 좀 감소를 가져와서 이용자들의 통행 시간 절감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내부 통행량만 따로 이제 떼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부 통행을 위한 수단 분담률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 연도의 그 틀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개편이나 확충, 그다음에 신교통 수단 등의 이제 도입이 없이 그냥 기본적인 이런 그 교통망 형태에서는 내부 통행에 대한 그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용차 통행량을 좀 억제를 시켜서 억제시키기 위해서 대중교통 노선을 좀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수준을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대중교통 통행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은 곳이 고양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부 통행량은 외부 통행량 역시 이제 쭉 증가는 합니다. 증가는 하지만 수단별로는 이제 증감 추세가 조금 그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승용차 통행 같은 경우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가 반면에 그 지하철의 경우에는 수단 분담률이 약 9% 이상이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늘어난 양이 대부분이 승용차의 감소에서 오는 그런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부 통행량을 좀 분석을 해보면 외부 통행량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고양시하고 경계를 맞대고 있는 파주시입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이제 가장 큰 통행량을 차지하고요. 개별 단위로 분석을 하면.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묻게 된다면 고양시 통행의 57%는 서울 방향으로 향하고요. 35%는 경기도, 그다음에 7%가 인천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2018년도에 도로망에 대한 그 교통 이 빨간색의 굵기가 교통량의 그 숫자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서울 문산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좀 그 양이 변화되는 내용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지금 3호선과 경의선만 있는 이 고양시에 나중에 그 GTX라든지 대곡소사선이 반영이 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전철 통행량이 많아진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통행량 자체가 계속 늘고 있지만 결국에는 철도 사업으로 인해서 승용차의 통행량이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의 통행량이 증가하는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정책 지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교통 소외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양동이라든지 관산동, 고봉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교통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라든지 이런 그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를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그 내부 교통 체계의 변화가 없이는 그 승용차의 분담률이 낮출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라도 승용차 중심의 도시에서 이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신교통 수단 등의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절된 이 일산 생활권하고 덕양 생활권을 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그 연계교통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의 가장 그 통행 교류가 많은 곳이 파주시입니다. 이 파주시에도 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서울로 가는 통행이 많기 때문에 이 고양시를 대부분 경유해서 이제 서울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의 교통 정책이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시하고의 그 공조를 통해서 조금 협업을 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환경연구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백주현 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는 김래영 박사님의 주거정책 변화와 고양시 주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정연구원의 김래영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그 내용은 기본과제로 진행됐었던 주택정책 변화와 고양시 주거정책 방향 연구인데 공간적 전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연구는 주택시장, 그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고양시 주거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개요, 그리고 이론 선행 연구 검토, 그리고 실증 분석, 그리고 종합 결론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연구의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면 주택 시장 내에서 최근에 그 풍선 효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정부의 그 규제 투기과열지구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더니 주변 지역에 의도치 않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공간적 전이 현상이라는 건 이런 것들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가격 변동이나 주택 정책 공급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공간적 전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주택 시장, 주택 정책의 공간적 범위를 확인하거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 고양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역들은 어디인지, 그리고 영향을 주는 지역들은 또 어디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주택시장,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또 제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그 주택 필터링과 관련된 이론인데요. 이것과 공간적 전이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양시와 그 주택 시장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주택 특성, 하위 시장을 고려한 주택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의 그 공간적인 범위, 그 내용적인 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고양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고양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 그 경기도 종합계획상에 속한 경위권에 속한 고양, 김포, 파주, 그리고 고양시와 인접한 서울의 서북부,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상의 서북권, 마포, 은평, 서대문 이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주택가격 변동이 어떻게 지역 간에 영향을 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남 지역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분석해야 되는 자료는 각 그 시군구에 그 국민은행에서 제공했었던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국민은행 이외에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기는 한데, 이 국민은행 자료 같은 경우에 오랜 기간 축적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도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한 것이 좀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 변동이 지역 간 인과 관련이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계열 분석 모형인 그랜저 인과 분석,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의 가격 변동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변동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는 바모형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 기여나 영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그 주택 여과 과정이라고 필터링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일단 어떤 그 신규의 주택이 공급이 되면 이 신규 주택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살고 있던 그 주택은 공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공가로 다른 계층이 또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공가 연쇄라 하고, 이 그 주택 여과 과정을 통해서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 그 자연스럽게 그 시장에서 그 저소득층까지도 주거 상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택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드린 긍정적인 기대, 전체적으로 주거가 상향이 되는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반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일부에서는 그런 주택 공급으로 기대하는 그 연쇄적인 이동의 상향의 효과가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은 좀 미흡하다. 특히나 도심의 정비사업들 같은 지역에서는 재정 청률도 좀 낮고, 그리고 대규모의 저렴 주택이 멸실을 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좀 취약한 그런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연구에 대한 종합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 주택 여가 과정은 그 신규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주거 약자의 상향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가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택이 공급이 많이 되어 있고 지역 간의 이동이 많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정책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이 필터링에 의해서 주거 약자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은 있습니다. 또 공간적 전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스피로버 이펙트 또는 리플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격 변동이 있으면 이게 그 지역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파급이 된다는, 물결과 같이 또는 영향을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은 꼭 공간적인 범위뿐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어떤 그 주택 매매 시장 또는 전세 시장 간에 아니면 다른 그 하위 시장 간의 관련성들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주택 정책,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그것들이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 연계 파급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존재하는지, 고양시 내에서는 어떤 구조로 발생이 하는지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효과들을 검토한 것과 그것이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들은 많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의 영향이 지방까지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계적인 검증 결과에서도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들은 그랜저 인과 검정이라든지 아니면 바모형,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계열적으로 전기의 변동이 예를 들어서 전월의 변동이 그 현재 또는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고양시를 포함한 경희권과 서부권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간적으로는 그렇게 딱 설정을 해놓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권이라든지 이동하는 범위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정확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정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좀 다소 이 연구에서는 한계가 그런 측면에서는 있었습니다. 우선 인구 이동 측면에서 보면
고향과 가장 이동이 많은, 그러니까 고향 지역으로 순전입, 그러니까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은 전입 상위 지역을 보면은 뭐 은평, 강서, 서대문, 마포, 부천 인접한 지역들, 반면에 전출이 상위가인 지역들, 전입보다 전출량이 더 많은 지역들은 같아요. 인접한 파주라든지 김포, 그 이외에도 공간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용인이라든지 화성, 수원까지도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이동과 주택 가격 변동을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충 보셔도 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IMF라든지 금융위기 시기에는 가격의 변동이라든가 인구 이동에서도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은 서울보다는 좀 낮은, 그 전체 기간의 평균 상승률은 좀 낮지만 전세 가격은 좀 많이 상승한, 상대적으로 좀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이 좀 취약해진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 분석,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상관 분석 또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는지를 보는 인과관계 분석 중에서 이 상관 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양시 순이동에는 다른 요인들보다도 서울시 전세 가격 변동이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 가격 변동이 높게 변동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의 순이동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 다른 요인들 중에 이 순이동량 중에 고양시 주택 매매 가격 변동량 같은 경우에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얘기는 고양시 매매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순이동량, 그러니까 전입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수도권 지역별 그 단위당 주택 가격 수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가격 수준이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또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항변을 따라서 경부축이나 이런 쪽으로 일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지만,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한 지역들, 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들 주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의 변동은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인접한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연구에서는 전세와 매매를 구분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전세 가격 변동이 그 지역별로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 분석 결과에서는 이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마포라든지 파주,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고양, 서대문 등, 그리고 이외에 인접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고양인 상대적으로 좀 상관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상관 분석은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가격 변동이 마포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될까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그랜저 인과 분석은 대략적으로, 물론 이것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한 지역의 변동이 이 지역의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우선 강남 지역의 가격 변동은 이 서울과 고양시에 있는 전세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서 마포 같은 경우에 그 변동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한 2개월이 지난 후에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 인과관계라든지 바모형을 통해서 종합적인 관계를 살펴봤는데, 전세 가격 변동의 그 공간적 범위는 보면 강남에서의 가격 변동이 마포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마포의 변동이 은평이나 서대문 그리고 고양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고양에서의 변동이 파주나 김포로 영향을 주는, 물론 여기에서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영향이 주는 그런 요인,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기여도를 보면 이 충격 반응 분석이라고 해서는 충격이 어느 정도나 지속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2,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포라든지 은평 지역의 영향들이 좀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매매 시장에서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앞섰던 그 전세
가격 변동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 마포 지역의 가격 변동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고양시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양시의 그 가격 변동에 대한 기여도 분산분해 분석 결과에서도 더 크게 다른 지역, 은평구나 다른 지역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고양시는 뭐 은평구나 서대문, 김포라든지 파주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 일부는 맞고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전체적인 구조는 고양시가 오히려 더 파주나 김포에 영향을 주지만 김포나 파주의 그 가격 변동이 고양시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다만 마포라든지 은평, 특히 마포 지역의 가격 변동 같은 경우에는 더 유의하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인구 이동과 주택 가격 변동 간의 관계, 여기에서 서울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고양시로의 그 순전입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의 그 가격 불안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의 비자발적인 이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시 순전입 상위 지역 같은 경우 은평, 강서, 서대문, 마포, 그리고 서울 인접 지역과 부천, 그리고 순전출되는 상위 지역들은 대략 파주, 김포 인접 지역 이외에도 용인, 화성, 수원 등 어찌 보면은 그 주택 가격이라든지 시장의 측면에서는 비슷한 위계가 있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간적 전이 효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간적 전이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는 개별 정책을 취했을 때,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정책을 취했을 때 그 효과는 그 공간에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공간적 전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개별 도시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을 때 그 영향은 그 도시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그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어떤 위계라면 위계, 일정한 그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정책, 이 주택 시장에서의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는 개별 도시의 주택 정책은 인접 도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광역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그림의 형태로 공간적 전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이 타 지역에 대한 영향이 존재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강남 지역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이 주변 지역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고양시에 영향을 주는 지역들, 마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파주나 김포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제한적이고, 파주나 김포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고양이나 고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권역은 뭐 고양시에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강남권이라든지 인접한 그런 지역들에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서북부 주택 가격 변동, 전세 가격 변동의 공간적 전이는 뭐 강남, 마포, 고양에서 파주, 김포 같은 뭐 이런 뭐 순서라고 하면 순서 이런 영향이 전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었군, 그리고 좀 그 주택 공급과 같은 정책들, 뭐 이런 정책들을 할 때는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많이 자주 언급됐던 것이 핀셋 규제, 핀셋 정책이라는 것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해당 지역을 정확하게 가늠해야 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어떤 정책에서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파급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을 고려한 정책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공간적 전이 결론적으로 그 전이와 같은 외부 효과에 대한 뭐 고려가 없는 정책들은 1차적으로 정책이 목표했었던 걸 달성하기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가서 시장에 더 큰 왜곡을 주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인구 이동이라든지 생활권은 분명히 지금 딱 그 이 법정 계획상에 있는 이 권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포함이 된 보다 광역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거나 더 중요한 지역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 이동 측면에서는 강서라든지 양천, 부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동도 많고 분명히 영향이 존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측면에서의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좀 더 뭐 일반화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고양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세우는데 조금 더 지역적인 그 범위를 설정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리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도시환경연구부의 마지막 발표 내용인데요. 임재열 박사님의 발표에 앞서서 네,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고양시의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수 위원님께서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선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환경연구부는 마지막 연구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재열 박사님의 고양시 자원순환시설 개선 방안에 대한 네, 연구를 이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연구부 임지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양시 자원순환시설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수행한 좀 목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자원순환 도시 그리고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고양시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고양시 내 자원순환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먼저 올해 수행한 과제는 크게 하수랑 음식물 폐기물을 대상으로 접근을 하였고 그 다음에 좀 포커스가 이 처리 시설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위주로 정리를 했으니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먼저 첫 번째, 현재 우리 고양시의 그 자원순환 시설 용량의 적정성이 어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자립화와 효율 개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량 및 신규 오염 물질에 관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흔히 말하는 주민 친화 시설로 개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큰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원순환 시설, 즉 폐기물 관리죠에 관한 법령이나 좀 트렌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 그리고 그 자원순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기후 변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 이제 지자체 장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이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봤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문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폐기물과 농축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환 부분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전환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즉 우리 흔히 말하는 하수 처리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즉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화 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 부분에는 이제 가축 분뇨를 대상으로 에너지화나 효율화, 자원화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고양시도요 이렇게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을 하면서 그 주요 한 파트로 자원순환 사회 조성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이런 폐기물 감축화, 에너지와 효율화가 포함이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볼 게 바로 이 제2차 국가 하수도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에서 2015년에 세운 것이고요. 2016년에서 25년까지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주요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하수 정책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수 찌꺼기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화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 찌꺼기의 자원화,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효율 및 안전 관리가 강화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비슷한 에너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제가 전에 발표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국가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폐기물과 같은 하수처리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이런 하수처리 개념의 변화를 한번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검은색은 이제 에너지 소비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에너지 생산입니다. 즉 과거에는요,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고 자원을 쓰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굳이 폐기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가 자원화 혹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회수를 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생산량이 좀 더 늘어나는, 즉 자원을 회수하는 쪽으로 개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요 밑에도 얘기 드렸던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처리장 뭐 이런 이름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워터 리소스 리커버리 패실리티처럼 자원을 회수하는 시설로 이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원순환의 개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좀 우리나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하수처리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OECD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하수도 보급률을 한번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미 우리나라의 하수도는 깔릴 만큼 다 깔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도시들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런 도시들에서 이런 자원순환 시스템 혹은 자원순환 시설을 어떻게 변경하려고 그 관련 정책을 추진을 하냐면 과거에는 그냥 신설이었습니다. 없는 데는 새로 지어. 이게 기본 개념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아니다.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리트로핏, 우리 흔히 말하는 개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개조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다음은 이제 본 연구 결과로 들어가서요. 일단 우리 고양시 자원순환 시설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은 이제 우리 고양시의 자원순환 시설 중에 이제 하수처리장의 현황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고양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개의 하수처리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송, 벽제, 원능, 일산.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 난지 하수처리장은 고양시에 있지만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해서 고양시에서 발생한 하수 일부를 이 난지로 보내가지고 난지 하수처리장이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다 더해보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수는 약 44만 4천 톤 하루에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흔히 하수량을 추정을 할 때 주요 사용하는 방법이, 공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추정된 인구수를 바탕으로 여기에 하수 발생 원 단위를 곱해서 그 하수 발생량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고양시 전체 하수 처리 양을 한번 쭉 추정을 해보니까 일단 2030년을 기점이라 한다면 그때 도달하면 고양시 하수처리장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양보다, 하수처리 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발생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수처리장 용량이나 어떤 개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그 근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이제 요거 총량이 아니라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산, 원능, 벽제, 삼송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이제 그 용량 적정성을 검토해 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게 난지 하수처리장 제외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어떤 경우를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거냐면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수를 보내지 않고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고양시 하수는 고양시에서 다 처리한다라는 조건에서 한번
이렇게 발생량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요. 일단 일산 하수 처리장을 제외하고는 이 세 개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장 용량을 30년 내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보면 어떤 거는 거의 200% 가까이 더 많은 양의 처리할 수 있는 애들보다 200%나 더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하수 처리장을 신설을 통해서 처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과 비용이 드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원래 지가라든가 공법의 비용, 난이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지만 일단 과거 우리나라 500톤 이상 하수 처리장 건설 기간과 건설비를 바탕으로 한번 추정을 해본 겁니다. 약 611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용량별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건설 기간 비용 쭉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만약에 2030년 가동률 70%를 가지고 이제 요 하수 처리장들에 대해서 이제 초과된 비용을 커내기 위해서는 원능 같은 경우에는 한 3.2년의 기간과 한 710억, 그리고 벽제는 3.5년과 520억, 그리고 삼송은 3.2년과 710억이라는 기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결과는 정확한 금액이라고 하기보다는 과거 저희가 건설된 하수처리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과 비용이 결정됐다는 거는요. 이게 뭐냐면 그때 딱 모자른 시점에 가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짓고 어떻게 늘리냐 이걸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비용과 기간을 지금부터 좀 확보할 방안을 세우고 아무리 국비나 도비의 보조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요 금액들은 시에서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30년 경에도 용량이 초과되고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이제 이런 자원화 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및 효율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만 몇 개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잠깐 보시면 우리가 하수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수 처리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바로 이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우리가 뭐 생물학적 처리라고 해서 뭐 어떤 생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미생물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염물질이라고 말하는 물질을 미생물이 먹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미생물과 물을 고액 분리시켜서 그 물만 갖다 버리면 하천으로 방류하면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필연적으로 나오냐면 슬러지라고 하는 애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즉 얘네는 쓸모없는 미생물 덩어리 혹은 하수 처리에서 발생한 부산물 덩어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생물학적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하수 슬러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 발생한 하수 슬러지 이런 것들을 그냥 제일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해양 투기죠. 그런데 2012년 런던 협약에서 이 해양 투기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하수 슬러지를 바다에 못 갖다 버리니까 일단 제일 먼저 감량화를 해야 되고요.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자원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커스를 주목을 받은 게 바로 요 현기성 소화라고 하는 공법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현기성 소화는 이제 왜 주목을 받았냐면 바로 감량화도 되지만 에너지화도 가능하다. 즉 자원화도 가능한 공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요게 이제 현기성 소화의 이제 원리를 간단히 정리를 한 건데요. 이 현기성 소화 기술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발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물을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제 생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적은 CH4라고 하는 메탄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호기성 처리한다고 하면 여기서 C가 요 메탄으로 전환될 애들이 요 현기성 소화에서 메탄으로 전환된 애들이 얘까지도 CO2로 전환이 돼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메탄으로 전환이 되니까 우리가 메탄은 흔히 에너지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CO2로 전환된 애들이 일부 메탄으로 전환되니까 이산화가스 발생량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요 바이오가스 현기소화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가스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우리 일산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나라 주요 하수처리장에도 한 68개소 정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 그렇지만 우리 일산 하수처리장의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률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애들 시설에 비해서 좀 낮은 것으로 조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먼저 좀 접근을 했고, 재밌는 거는 독일의 스트로빙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립률이 114%입니다. 즉 뭐냐면 하수처리장에서 자기들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에너지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뭐 인근에 에너지원으로 공급을 한다든가 전력으로 공급을 한다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뭐 제가 어떤 기술을 뭐 소개하는 거 뭐 딱 하나의 기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외국은 벌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홈 바이오가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얘네들은 백야드 그 뒷마당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이런 텐트 같은 걸 하나 놔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혐기소화를 그냥 요 텐트에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뭘 넣냐면 분유도 넣고 음식물 폐기물도 넣고,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혐기소성 소화 공정이 발생되면서 메탄가스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자체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즉 분산형 전원을 쭉 지역으로 공급해 나가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효율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수처리장 공정도인데요. 이 위에는 수처리 공정, 우리 아래는 슬러지 처리 공정이라고 해서 이 위에서는 하수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이 아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하수 처리 슬러지를 이제 감량화시키고 처리를 하면서 뭐가 튀어나오게 되냐면 물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일반적인 하수도에서 어떻게 처리장에서 어떻게 가냐면 다시 요 수처리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한 오염물질이 다시 수처리 공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얘네는 반송된다 그래서 우리 흔히 반류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요 반류수를 처리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하수처리장 용량 증대 효과도 있다라고 밝혀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의 이제 하수도 우리나라 시설 기준 같은 건데, 여기서는 이미 뭐 사이드 스트림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이 반류수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이미 기술적 그 매뉴얼에 담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 얘기와 더불어서 요 이제 하수도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우리나라 하수도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가 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BOD, COD, 뭐 SS 빼고 TN 같은 경우는 이미 쭉 강화가 됐는데 요 TN은 아직 강화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다른 건 다 강화됐는데 얘만 아직 안 됐어. 그러면 다음에는 얘가 강화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왜 반류수를 얘기했냐면 요 반류수 내에요, 바로 요 질소와 같은 애들이 굉장히 고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즉 하수처리장 질소 처리에 굉장히 고부하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류수 처리에 대해서 이제 각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이 많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질소 처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소를 처리할 때 생물학적 처리를 기반으로 한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지금 A에 놓은 질산화탈질이 가장 우리가 전형적인 질소 처리 기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암모니아가 NO2로 갔다가 NO3로 가고 다시 얘네가 N2로 환원되는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얘네가 보면 얘가 1로 갔다가 1로 갔다가 1로 가는 거죠.
근데 얘네를 쇼컷, 지름길을 통해서 제거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질산 알탈질이라고 해서 이 암모니아가 NO2로 갔다가 N2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아나막스라고 해서 얘네가 일로 넘어갔다가 반만 넘어갔다가 이렇게 제거되는 기술. 즉 사실은 얘네가 일로 하나하나 갈 때마다 전력이 필요하고 무언가 자원이 필요한데 이거를 확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화학식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질산 탈질 공정을 아질산 아탈질로 전환시켰을 때는 산소원 25, 탄소원 40% 정도, 그리고 만약에 아나막스를 쓴다고 하면 탄소원 58%, 유기탄소원은 100%를 절감시킬 수 있는 굉장히 경제적이면서 미래 친환경적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나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아나막스라고 하는 기술의 핵심이 되는 아나막스 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좀 뭐랄까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반면에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그 현실 적용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실제로 이런 아나막스나 아질산 그리고 기존의 공법들을 이용을 해서 하수 처리장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한 것이니까 참고 자료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 아나막스를 활용하고 있는 이제 국외 사례들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하수 처리장의 운영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면 결국에는 한수도 요금 현실화율에도 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량 및 신규 오염 물질인데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좀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미량 오염 물질들을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수록을 했고, 그다음에 뭐 그 대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 등이 있다라고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민 친화 시설 개선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하수 처리장이나 자원순환 시설 대상으로 공원화, 지하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바로 비용입니다. 지하화 좋죠. 다 밑에 담아놓고 위에는 정말 좋은 시설로 운영을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원화부터 좀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신규 만약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때 좀 지하를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일단 환경기초시설에 에너지 자립화 방안을 도입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처리 공장, 슬러지 처리 공장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처리공법 도입이 필요하고 환경기초시설에 주민 친화 개조시설 필요로 개조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미량 오염 물질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후 설비 교체라든가 IoT 기반의 운영 효율화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보고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임주열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 총 3건의 도시환경연구부 연구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식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은 이제 들으신 3건의 도시환경연구부와 관련된 연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가 있으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질의응답 시간과 동시에 저희가 사실 김미수 의원님께서 저희 뭐 시정 포럼 행사를 포함해서 이런 성과 보고회나 이런 학술 행사에도 항상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원내에 저희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와 같이 원내에 그런 논의에서도 항상 참여해 주시고 관심과 지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많은 그런 참여를 해 주시는데, 저희 앞서서 잠깐 소개 말씀만 드려서 질의응답 뭐 이 시간에 맞춰서 먼저 의원님께 잠깐 말씀 청해 드리면서 혹시 또 뭐 이렇게 발표 봐주신 내용 중에 또 질의 있으시면 뭐 같이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저 연구 영역에 자주 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몰라서 배우러 오는 거라서요. 예. 제가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우리 박사님들이 열심히 연구하신 성과물을 보는 게 훨씬 짧고 굵고 강렬하게 배울 수 있어서 오는 거니까
저 부담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는 게 되게 좋습니다. 많이 배우고 오늘도 새로운 거 많이 배워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네, 이어서 뭐 질의나 뭐 이렇게 의견 있으신 분들 자리에 계시면 혹시 네. 예, 너무 좋은 내용,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백주현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고양 통행량을 분석할 때 말단을 통행의 맨 마지막 단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 결과에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가 뭐 평일하고 공휴일이나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더 분석이 또 풍부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용 박사님께 드릴 말씀은 혹시 이제 그랜저 인과관계 그래서 이거 잘 모르지만 이게 상관관계 분석은 쌍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강남, 마포, 은평, 고양 이렇게 연결되는 이 구조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건지, 그리고 이제 시계열적 경로 분석 같은 경우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질문 주신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제가 성과 보고에 발표한 내용을 일단 구별로 제가 집계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KTDB에서 제공하는 최소 단위는 동단입니다. 행정동 단위여서 저 같은 경우도 고양시 39개 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발표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가 배포가 되면 거기에는 행정동 단위로 통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참고로 KTDB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현재 존이 113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분석 단위로 일단 최소 단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첨두시하고 비첨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보통은 이제 첨두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발표한 건 하루의 평균 통행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통행의 약 10% 정도를 첨두율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평일하고 주말을 나눠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평균 통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성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의견 드리면은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대한 예를 들어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하면 그 시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는 합니다. 근데 전월 달에 가격 변동이 이 지역에 또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조를 분석을 하는 거는 불가능은 하고요. 그 구조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리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 두 지역 간의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관계 그리고 어떤 게 시기적으로 더 먼저 영향을 주는지 나중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인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인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가격 변동이 다른 지역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선후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영향이 존재하는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는 그랜저 인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모형이나 이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일대로 하면 이 지역 내에 있는 각각의 예를 들어서 분석했던 6개 지역들을
어떤 위기에 적절한 그 순차적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가격 변동에 다른 지역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기여도,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변동에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충격 반응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하셨던 그 경로를 제가 논리적으로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 경로를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어서 다른 뭐 의견 있으신 분 자리에 계실까요? 네, 혹시 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 괜찮으시면 저희가 이제 식순이 2시 10분부터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2시 12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예정대로 현재 시간부터 2시 반까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마지막으로 시민정책연구부의 연구 성과 발표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